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사회기출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네, 바로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ERP는 통합 개념을 좋아한다 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통합. 그래서 개별 업무 이런 거라든가 뭐 업무 단위별 업무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틀려요. 통합 개념을 좋아한다. 네, 통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A회사는 ERP 시스템 도입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자, 도입하기 위한 요소 부분인데요. 네, 방금 나왔던 것 똑같이 업무 단위별 이런 거 아니에요. 통합 개념입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으로 가도록 하면 자, ERP 시스템의 SCM 모드를 실행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SCM은 공급망 관리입니다. 공급망 관리. 그래서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고객에게 가는 데까지의 모든 망을 관리하는 거. 공급망 관리 SC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으로서 근데 공급 사슬에서의 뭐 가시성 확보로 뭐 신속 대응 가능하다라는 것들, 뭐 투명성, 뭐 그리고 조달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 사슬 관련된 공급망을 다 관리하는 부분이라서요. 1, 2,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요건데요.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은 CRM 쪽으로 고객 관계 관리 쪽 이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에요. 4번 문제. 자,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분이고요. 자, 클라우드 ERP는 그 인프라를 쓰는 이아스, 그리고 플랫폼을 갖다 쓰는 파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는 사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클라우드 ERP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 정답 1번인데요.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요,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이러한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쓸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아스랑 파스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하이브리드는 사전적 의미로는 뭐 그래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섞어서 쓰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 사스. 네, 뭐 다 맞는 얘기고요. 네, 5번. 자,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을 가장 옳지 않은 부분. 옳지 않은 것 부분이고요. 자, 볼게요. 자, 현 시점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 유지하는 거 아니죠. 우린 BPR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업무 흐름 재설계가 되는 방향에서 조금 현재 시점의 프로세스 유지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번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질적 특성이 이제 서로 상충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연결된 구성이 아닌 거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 그리고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공정가치, 지금 시장가치를 이용하는 공정가치랑 시대원가법, 요건 목적적 합성과 이제 신뢰성 상충되는 거다 볼 수가 있고요. 완성기준, 진행기준도 진행률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부분, 완성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건 약간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뢰성을 갖고자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기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연차재무제표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현주의, 발생주의, 요거는 수익인식 기준이에요. 그래서 질적 특성이 상충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의 인식을 언제 하겠냐 그런 기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7번입니다. 자, 일반기업 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에 표기해야 할 명칭. 가장 거리가 먼 거. 일단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통화, 원 단위인지 달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언제,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기간에 따라서 손익이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있고, 종료일 기준에 따라서 뭐 결산 시점, 종료일로 해서 뭐 재무상표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자 명은 필요 없어요. 네. 네, 정답은 2번. 8번.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에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자, 자산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합니다. 맞고요.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 맞죠. 큰 항목부터. 그래서 뭐 현금부터 나오잖아요. 자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3번 틀렸습니다. 네, 자본은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부가손익부계획,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맞죠? 정답 3번이네요. 9번입니다. 다음에 자본 항목 중에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해 발생한 항목이 아닌 거. 자, 자본 항목 5가지 있었습니다. 자,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네, 자본조정, 네, 기타, 포괄손익, 무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죠. 자, 3가지는 자본거래에 의한 거예요. 네,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인한 거 3가지고요. 자, 요건 손익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건 2가지. 항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본금은 자본금 항목이니까 자본거래에 의한 거. 자본거래에 자본거래. 글씨가 너무 성의가 없었나? 네.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같은 경우 자본잉여금, 네, 기업 합리화 적립금은 기타 적립금, 이 부분으로 해서 이익잉여금 항목이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다음의 사례 중에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부분인데요. 자, 재고자산은 그 고유의 영업 목적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장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하는 게 축산 관련된 뭐 닭이라든가 뭐 가축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거 재고자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재고자산이 되겠다라는 거 맞고요. 자, 부동산을 분양을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분양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도 재고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 영업 목적이 되는 주 영업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재고자산이에요.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판매회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제 비품 이런 정도로 유형자산인 비품 정도로 이제 해야지 재고자산은 판매를 하는 목적의 재고자산을 둘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11번이네요. 다음은 고려의 2021년도 임차료 회계 자료라는 부분입니다. 자, 결산 수정 문계 적절한 거. 자, 10월 1일이에요. 1년분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고 다 비용 처리했네요. 네. 그런데 단기는 10, 11, 12, 3개월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은 차기로 보내야 돼요. 비용에서 빼주고요. 성급 임차료로 자산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9만 원. 차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12번 문제는 요거는 삭제됐어요. 네, 최종적으로 조금 문제가 가다반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류건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오류로 판단이 됩니다. 네. 12번 푸실 거 없고요. 12번 같은 이런 경우 문제 오류가 나온 경우에 다 정답 처리가 되는 그러한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문제가 잘못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말의 대손 충당금 개정입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대손 충당금 정기 2월 된 거 있고요. 매출채권. 단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만 원. 충당금 설정은 1% 보충법으로 합니다. 자, 500만 원에 1%니까 자, 지금 기말에는요. 기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500만 원 1%니까 5만 원인가요? 5만 원. 그치, 5만 원. 5만 원이죠, 5만 원. 네, 요게 기말의 대손 충당금 계정에 요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기율 5만 원 됐는데 이제 매출채권 4만 5천 원으로 해서 지금 요거는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가 돼서 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 빼진 현재 기준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충법에 의해서 충당금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모자란 4만 5천 원만큼을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손충당금 이렇게 4만 5천 원만큼 플러스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맞죠? 대손충당금 4만 5천 원 더 보충해야 되고요. 전년도 말에 설정한 대손충당 합계는 5만 원, 정기 2월분이니까 맞고요.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전체 금액은 4만 5천 원이다. 근데 자, 전체 금액인 거는 몰라요. 네. 그냥 3억 5천 원만큼이 일단은 대손 처리가 된 것뿐이지 전체 채권 금액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제각으로서 매출 채권에서 해소를 못한 금액인 건 알겠는데 전체 금액인 거는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4번 차기 회수되지 못할 채권 금액은 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이 추정의 5만 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정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자, 물가 상승 시에요. 소유 경영자 입장에서 이익이 과소 계상되면서 법인세 현금 유출을 적게 할 수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입니다. 자, 이익이 적어지는 거. 자, 이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기말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선이총 후 기말 재고 자산가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선입선출을 먼저 매입된 게 먼저 매출돼서 나가는 거니까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는 남아있는 것은 가장 비쌀 때 매입했던 게 남아있겠죠.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 가장 많고요. 자, 매출 원가는 반대였어요. T 계정으로 봤을 때 네, 여기가 기초 기말 매입 재고자산 계정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매출 원가죠.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등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 원가는 또 이익하고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 기말 재고는 같은 방향, 같은 부등으로 갖게 되고요. 매출 원가는 반대의 이 반대의 부등으로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과소 계상되려면 이쪽을 따라가겠죠. 이쪽. 그래서 후입손출, 매출 원가가 가장 높게 되면 이익이 적어지니까 후입손출법 요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다음의 설명의 내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이름은 자,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입니다. 즉, 자산의 한 가지로서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담보 목적으로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임차했을 때 보증하겠다. 임차 보증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임차 보증금이에요. 16번.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보통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거
맞네요. 90일인 3개월 이내니까 공채 요거 맞고요. 어음은 발행한 어음 요거는 고려가 발행한 어음 미래고 고려가 발행한 어음은 받을 어음이죠. 미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받을 어음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네, 신라의 발행 주식 같은 경우는 신라의 발행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투자 자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투자 자산, 네, 뭐 당좌 자산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튼간에 이제 단기 목적이냐 만기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주식 아니고 여튼 자기 합수표 맞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도 발효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맞고요. 그러면 15 더하기 25, 40에다가 50에다가 70. 우표 아니죠. 우표는 통신비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네, 답은 7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주 모릉의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18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정액부업 5년 취득원가의 10%, 취득일의 취득가액은 네, 500만 원이고요. 잔존 가치는 그런 고로 10%니까 5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2021년도 4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이 된 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4개월. 2021년도는 4개월만 해당이 되네요. 그럼 3년 4개월 이런 얘기는 3년 4개월. 총 3년 4개월. 네. 감가상각비를 일단 구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감가상각 누계액. 네, 정액법이니까 다 동일하니까요. 500만 원에다가 50만 원 빼주시고 450만 원이고 네, 요거를 5년으로 한 다음에 지금 3년이니까요. 3년하고 4개월이죠. 자, 그럼 3년 4개월을 4개월을 이런 당황. 네, 다시 쓰면 되죠. 다시 쓰죠. 당황. 클리어를 눌러버렸네요. 500. 감가상각비의 첫 번째. 네. 그리고 5년이고요. 네. 그리고 곱하기 3년 4개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요. 한 번에 하려고. 네. 4개월을 나는 11로 해서 0.33. 좀 애매한데요.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니까 우선 그냥 3년치를 구하고요. 3년 네,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네, 플러스 곱하기 15분의 4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얼마냐? 90만원, 9, 3, 27, 270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300만원 나오실 겁니다. 300만원. 감가상각 누계 300만원 일단 구했고요. 자, 요거가 처분시그럼 장부가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를 분개를 해볼까요? 네. 자, 분개를 할게요. 기계장치가 있던 게 없어지니까 500만원은 없어지고 그리고 저 현금 뭐 현금이라고 칩시다. 네. 현금으로 250 받았고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게 있죠. 300만원 있죠. 네. 그럼 여기 550이고요. 여기 500이에요. 그럼 50만원 처분 이익이네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처분 이익으로서 50만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이익 50만원 이고요. 그리고
28번 문제입니다. 자, 네, 세법으로 넘어왔네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부가가치세 부분이에요. 자, 특정 재화에 소비된, 바로 들었죠. 네,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특정 재화에다가 하는 거는, 요거는 개별 소비세. 예, 개별 소비세고요. 요거는 일반 소비세예요. 네,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싼 제품이라든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특정 제한이 붙는 거는 개별 소비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와 윤역에 다 들어가니까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다 맞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특징 잘 물어보니까요. 꼭 기억 잘 해주시고요. 자, 과세 표준 신고 기한으로 적절한 거.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입니다. 자, 확정 신고 기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은 4, 4분기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 신고 기한은 2월 2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월, 임년도 1월 25일, 요게 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3, 4번 중에 일단 하나고요.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사업연도가 12월 31일까지래요.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요거입니다. 그래서 2년도 3월 31일이죠. 이렇게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분인데요. 재화의 공급. 자, 재화 공급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을 판매한다. 네, 이거 재화 공급이죠. 네.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재화로 보니까. 네, 어음의 발행? 이거는 그 유가증권 쪽이죠. 어음 수표 같은 건 화폐 대용 증권 이런 것들이고, 어음은 화폐 대용 증권,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거, 주식 사채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이나 정리하면 어음이나 수표 같은 화폐 대용 증권이라든가 주식이나 사채와 같은 그런 유가 증권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직원에게 연말에 자사 제품 선물. 네, 이거 간주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번 우리나라 법인세법 특징. 자, 포괄주의죠. 네, 맞고요. 정부 부가 아니에요. 신고납부제도죠. 신고납부제도고요. 정보부가제도는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이런 것들이 정보부가제도에 해당됩니다. 네, 누진세 4단계, 현재 4단계고요. 법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성격 다 맞고요. 22번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 시 필수 서류입니다. 필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제 뭐 세무조정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채 자본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익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세무 조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3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런 것들은 그 부속 서류예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이네요. 소득 처분은 세무조정 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기속을 확인하는 절차다. 세무조정 항목에 대하여 추가 작업으로 소득의 귀속을 구분해야만 하는 목적이 되는 기본 이유. 네, 소득의 귀속을 구분해야 되는 거. 자,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의 귀속을 이제 귀속자를 구분하는 게 소득 처분의 중요한 목적이었는데요. 자, 요거는 조세 부담자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네, 조세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배당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소득의 기속을 구분해야 하는 목적은 조세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소득처분
목적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번이네요.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출 과정 중 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 자, 부가가치세의 무엇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 매출 예능비한 매출 할인은 무엇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런 것들은 어디에 포함됩니다. 자, 공급가액은요.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표준.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해 주시고요. 25번 법인세 총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한 용어. 기간 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1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것을 각 무엇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사업연도죠. 용어 정리 잘 해주세요.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적절한 용어. 자, 가는 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서요. 입금, 송금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는 거. 무엇을 행한 후 소득금액 조정합격표 작성합니다. 이거 세무조정이죠. 당기순이익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하는 거. 입금, 송금 차이를 정한다. 세무조정. 정답 세무조정이고요. 27번. 자, 비행기 제조기업이래요. 자, 원가회계 담당자가 제조원가를 분류했다. 적절한 분류가 아닌 거 부분인데요. 비행기 압박기죠.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제조업체에서의 압박기는 재료비겠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 소모성 비품은 간접 재료비고요. 자, 전문 기술자, 제조 기술자니까 직접적인 노무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장 내 의무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급여는 제조를 하는 쪽에서 들어가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간접 노무비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간접 노무비 정도. 직접적으로 비행기 제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부분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자, 단기총 제조원가가 표시됩니다. 라는 거. 맞죠? 제공품 계정을 펼쳐놓은 보고서입니다. 맞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제품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주요 재무제표 해당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19번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이라든가 소량, 다품종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런 업종에서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종합 원가 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만 하는 거 이게 맞네요. 대량 생산하는 거는 그 종합 원가 계산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자,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한대요. 예정 배부율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자,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예정 배부율은요. 예산 이런 것만 갖고 오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예상 직접 노무 시간 5,000시간. 그리고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바로 안 나오고요. 바로 안 나오고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 그쵸? 예정 배부율 예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오지가 않고요.
요거는 예정표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구하겠습니다.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도관적이 발생했과 과대 배부된 배후 차이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풀이를 역으로 해 나갈게요. 자, 예정 배부액을 일단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예정 배부액 얼마인가? 자, 실제가 315만 원인데 과대 배부가 됐대요. 그래서 35만 원만큼 예정된 게 35만 원 더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과대 배부는. 그래서 예정 배부액으로 지금 금액이 나온 건 350만 원이라는 거를 먼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350만 원 먼저 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구하도록 할 텐데요. 자, 배부율. 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고요. 네, 요거는 350만 원은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 예정 배부율은 500 이게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이 정답. 31번. 자, 다음 보기에 생산성의 당해 회계자료 일부라고 합니다.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 안전 한계율은요, 공식은 일단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이. 예. 그래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공원이익률을 가지고 공원이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이익은 자, 매출액에서 공원이익률 40%, 0.4 이렇게 하면 공원이익이 나오고요. 자, 영업이익은 네,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뺀 게 영업이익, 즉 2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변동원가 계산 하에서의 손익계산 구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고요. 이게 공원이익이었고요.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식을 요거 공원이익과 영업이익은 이렇게 구해지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원이익은 자, 공원이익률이죠. 그래서 매출액과 공원이익률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네,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영업이익은 20이고요. 공원이익은 80이니까 2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2번 단기 판매 관련 자료라고 하네요. 법인세 차감 후 목표이익이 6만원. 법인세 차감 후입니다. 차감 후. 목표이익이 6만원이다. 거. 달성 판매 수량 이 부분이고요. 자, 법인세 차감 후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 전에 목표이익을 좀 다시 고려해서 구해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해요. 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목표이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서 목표 판매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목표이익은 6만 원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법인세 차감 전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법인세율 0.4 뺀 것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법인세 차감 전 목표이익이 나옵니다.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그 40% 뺀 게 6만 원 되는 거니까 공식 이렇게 노출되는 거 이해되시죠? 예, 10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66만 원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법인세 차감 전에 목표 이익 10만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먼저 요거 첫 번째 보여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고정비에다가 목표 이익이죠. 목표 이익. 네, 세전으로 해서 세전 목표 이익 구했습니다. 요거 분의 공헌 이익. 요게 공식이에요. 판매량, 판매 수량의 공식. 자, 공헌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연동비 뺀 게 공헌 이익이거든요. 400원. 그리고 고정비 10만 원, 10만 원. 목표이 10만 원인 거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400원, 20만 원을 400원을 나누니까 500개.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